소개받은 김정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회장님께 전해 들으니까 역사가 26년이나 됐다면서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끈기와 열정, 네, 정말 대단하게 존경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토지 공개념인데요. 근데 제가 부제로 스위스형인가 북한형인가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이 공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공공이 다죠. 개인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그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일종의 노예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정은의 노예인 거죠. 그것이 공공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스위스는 어떤 나라냐? 공이라고 하는 게 매우 약합니다. 이 나라는. 심지어 어느 정도나 약하냐? 우리나라는 자살하면 불법이죠. 의사가 자살을 도우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예요. 그 살인입니다. 또는 뭐 살인 방조? 뭐 그 정도 될까요? 아무튼 범죄입니다. 스위스는 본인이 자살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나 죽게 해주세요. 왜? 목숨은 내 목숨이니까.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대비를 시킨 거예요. 제가 오늘 스위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위스 이야기도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공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공공, 또 개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두 개를 정반대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개인이 가장 강한 스위스는 어떠냐?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공을 중요하다. 또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서가 가장 잘 잡혀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그게 스위스예요. 개인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강력한 개인주의의 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한은 개인이라고 하는 건 없고 전체만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실을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고 온통 공해투성이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놓은 것이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는 토지에 관련된 재산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위스와 북한 이야기는 이제 중간쯤에 나오게 됩니다. 네, 제 소개는 이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이 토지와 관련돼서 썼던 책들입니다. 최근에는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을 썼고 예전에는 토지세, 또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규제, 또 왜 우리는 늘 땅이 없다고 생각하나? 세상에 땅은 널려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땅 중에서 집 짓고 뭐 하고 하는 땅은 많이 따져봐야 전체의 7% 정도고 나머지 93%는 다 그냥 빈 땅인데 그야말로 늘 우리는 땅이 좁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땅은 사유재산이다. 저거하고 이제 저게 업데이트된 그런 판입니다. 또 이거 토지와 관련된 거 말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썼습니다. 또 제 김정호의 경제TV라고 하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반도체 시리즈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배터리 산업 에너지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 주택, 부동산을 국가 정부가 소유하고
심한 사람은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생각은 사유재산제죠. 네, 사유재산.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공동의 질서가 필요하면 그 각자의 사람들이 만나서 질서를 만들고 합의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유재산제예요. 공개념은 어떤 생각이냐? 위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사유재산제는 다시 반복하지만 질서를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그 질서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에 합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각자 다 멋대로 알아서 그냥 지뿔뿔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유재산을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게 아니고 질서가 필요하면 필요한 질서를 모여 앉아서 이렇게 모여 앉아서 합의를 본다. 그리고 합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공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개념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질서는 양쪽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질서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가장 최근에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던 적은 2018년입니다. 그때 개헌 움직임이 있었고 그 개헌안 중에는 토지공개념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토지공개념 개헌안의 내용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헌안 속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상한 거 있습니까? 늘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늘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요. 특별히 이걸 가지고 싸울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 기존 헌법은 그럼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존 헌법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헌법 제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뭐 개헌안이나 기존 조항이나 뭐 그거 아니에요? 뭐 다 잘하자는 내용이죠, 그냥.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뭐 개헌안에는 특별한 제한을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특별한 의무는 지금도 헌법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특별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면 되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왜 저걸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느냐?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에 신경 써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때? 왜냐하면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걸 헌법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변호사들, 국회의원, 법학교수들 빼놓고 나서 헌법 제122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그런데 야, 개헌안으로 토지공개념이 통과가 됐대라고 하면 국민들 머릿속에 그거는 들어가겠죠. 토지공개념이 통과가 됐대. 야,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구가 구체적으로 뭐가 됐든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의미가 중요했던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존, 뭐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 또 개헌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거라면요. 굳이 헌법에 저런 게 필요조차도 없어요,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또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는 토지가 공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 경자유전의 법칙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무슨 뭐 농지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내가 농사를 지었느니 안 지었느니 뭐 야단이잖아요. 지금. 그 전부 농지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탄생 때부터, 아니 사실은 대한민국 때가 아니고 주나라 때부터예요. 중국에. 주나라 때부터 농지라고 하는 거는 정전법에 의해서 농지라고 하는 건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있어 왔고, 그거는 중국에서부터 이 조선으로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농지는 무조건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도저히 현대사회에서는 지킬 수 없는 이런 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는 조선시대에 이미 그랬었고, 최소한 사고방식은. 그리고 헌법에 거기에 들어간 것은 재헌헌법부터 그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토지 공개념이죠. 국토의 최소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농지는 국가가 통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박정희 대통령 때 생겼던 가장 강력한 토지에 대한 통제제도, 그게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 조금 있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가장 강력해요. 자, 이것만큼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까? 그린벨트, 농지. 이것만큼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헌법하고도 사실은 무관해요. 매우 강력한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저 위에 들어가 있는 공개념 개헌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도 사실은 별 무관한 거예요. 그런 거라면 이미 우리는 엄청난 공개념적 제도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공개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입 밖에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공개념 얘기를 하면서 그 본심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조문이 보세요.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요. 법조문에. 그 본심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북한식 제도인 거예요. 소유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땅 많이 갖고 누구는 땅 조금 가지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공개념의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런 말은 잘 안 하죠. 그런 말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고 비난받을 말은 내놓고 잘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다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공개념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띄워놓고선 실질적으로 뒤에서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이야기인지 듣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왜? 본심은 숨기고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매우 한국적인 단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학술적인 용어는 대부분 다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단어들이 다 외국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토지공개념은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 한번 보십시오. 자, 문화, 문명, 민족, 사상, 법률, 경제, 자본, 철학, 분배, 사회주의, 공산주의, 희극, 비극, 공간, 물리, 뭐 온통 다 이거 다 일본말이에요. 전부 일본말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말들이 다 일본말이에요. 놀랍게도.
일본인들이 서양의 학문을 들여오면서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그 단어들을 우리가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조금 다른 거는 청나라가 중국 사람들이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거를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런 한자어들, 우리가 한자어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일본이 수입해다가 썼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들여온 거죠. 그게 뭐 국채, 특권, 평시, 전시, 민주, 야만, 월권, 공영, 사권, 실권, 주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이거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말들은 다 외국어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일제 청산을 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토지공 개념은 한국말이에요. 물론 토지, 공, 개념 이거는 다 하나하나를 따지면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그걸 조합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고 이건 다른 나라에 없어요. 일본에도 그런 말이 없고 중국에도 그런 말이 없고 또 영어권에서도 Public Concept of Land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다 검색을 해본 거예요. 거기에 4,220개의 문서가 나오는데 이건 전부 영어로 쓴 것조차도 한국인들이 써놓은 거예요. 한국적인 용어입니다. 굉장히 드문 한국적인 단어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개념이 분명치가 않다는 거예요. 속에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따로 있고 겉에 드러나는 모습과는 다른 그런 단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토지공 개념이라고 하는 용어는 역대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정부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신영식 건설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토지공 개념이라는 말을 썼고 구체적으로 뭘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오게 되죠. 그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또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헌법적으로 다 문제가 있거나 뭐 그래서 폐지가 됐고 뭐 유야무야 돼 있고 뭐 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을 쓸 때 말하는 사람마다 의도가 굉장히 다른데 또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알아듣는데 첫 번째의 의미는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소유와 이용 분리. 야, 소유는 개인이 하면 안 돼. 국가가 소유를 해야지. 토지 소유권은 국유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다만 그렇다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러면 노예가 되니까 이용은 각자 알아서 하자. 그 토지와 이용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베트남이 그렇게 하고 있고 홍콩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가자라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로 그걸 쓸 때가 많아요. 소유와 이용의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얼마 전까지 그 국토부 장관이었던 변창흠 또 추미애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런 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와 이익의 분리입니다. 야, 땅을 가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뭐 이미 사유재산제가 돼 있는 걸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사유재산권은 그냥 두고 이익만 다 걷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만 다 걷어가자. 그게 보유과세 강화니 뭐 양도세니 뭐 하는 게 다 그거죠. 네. 땅에서 나오는 이익은 다 불로소득이니까 다 걷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소유와 이익의 분리. 첫 번째는 소유와 이용의 분리. 두 번째는 소유와 이익의 분리.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사람은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땅에서 나오는 세금 다 걷어가, 그러니까 이익은 다 걷어가자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그냥 껍데기만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이익은 다 걷어가자. 그리고 소위 헨리 조지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경북대 누구죠? 그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 했던 이정우 교수 같은 사람이 헨리 조지 학파의 뭐 그 중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추미애 대표도 이쪽 그룹 중에 또 속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를 지금 있는 사유재산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건 껍데기를 내버려 두고 이익은 다 걷어가자라고 하는 게 토지공개념의 또 다른 의미. 그다음에 심상정 같은 사람은 아예 소유를 제한하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어떤 사람은 또 사문화된 아까 말씀드렸던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가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던 이 3법을 부활하자라고 할 때 또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쓰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고 알아듣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쓸 때. 네, 이게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혼란상입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사유재산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깔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기적 거래라고 하는 거, 땅에서 땅을 사고 판다든가 땅에서 이익이 발생한 거는 이거는 불로소득이고 부정한 소득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다 걷어가야겠다라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의 본론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 선배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값이 오른 거는 불로소득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인가요?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람값이,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 땅에서 일을 하면 급여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네 나라,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이 땅에 와서 하는 그 급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든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몫 잡아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어난 친구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태어난 사람들. 지금 예를 들어 한 20대의 한국인들. 그들은 조선족에 비해서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들의 몸값은 근로소득인가요? 불로소득인가요?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공부시켜주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몸값이 높은 거예요. 진짜 불로소득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로냐 불로냐라고 하는 것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은 뭐냐면 가격 결정이 원리인 겁니다. 자, 토지 가격도 가격이고 사람의 가격도 가격입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임금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땅의 가격과 땅의 임대료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좋든 나쁘든 무조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싫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마치 지구의 중력의 법칙이 늘 작용하고 있듯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값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값은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물론 그 시장 가격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원리는 사람이나 땅이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은 불로소득이고 사람 값이, 몸값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양쪽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격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움직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원리는 모든 물건, 모든 사물이 다 똑같은데,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하죠. 토지공 개념이라고 하는 건 그걸 특별히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땅값이 변해서, 집값이 변해서 생기는 이익은 투기적인 이익이라고 일단 단어 자체가 비난하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한국인이라면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거는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부터 사실은 있어 왔던 생각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뭐 홍준표 대표, 뭐 다 그랬어요, 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1인 1주택 소유 제한하자, 뭐 이런 입법까지도 제안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를 떠나는 개념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근데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토지공 개념의 이상과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토지공 개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소유와 이용의 분리, 또 소유와 이익의 분리, 요것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키자, 소유권을 없애자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이거예요.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했었죠.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 신도시에 새로 분양되는 주택들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분양은 분양인데 환매 조건부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분양주택하고 뭐가 다르죠? 팔 때 누구에게 팔아라? 토지공사에게 팔아라? 또는 뭐 국가에 팔아라? 이거죠. 너희들끼리 사고 팔고 하지 마. 국가가 정해진 값으로 되살 거야. 네가 필요하지 않으면 국가에 되팔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만들려고 했죠. 이거는 뭐냐? 신도시 분양을 하는데 그 아파트 땅은 네 거 아니야. 건물만, 쉽게 말해서 건물만 네 거야. 땅은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다 헐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땅만 남잖아요. 그거는 국가 거야. 이런 주택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중국식 주택이 이렇습니다. 북한의 주택도 뭐 상당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분형 주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땅이 있는데 그 중에 네가 지분 50%를 가져라. 나머지 50%는 그러면 국가 소유야. LH 소유야. 그러니까 집을 팔 때 LH가 동의를 해줘야 팔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신도시, 뭐 공공개발,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집들을 이런 걸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개념 속에 그것들이 구체화된 형태들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앞으로 만들어진 신도시들이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부동산 문제로 이 정부가 지금 혼이 나가지고 원래 마음속에 먹고 있던, 그들이 토지공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그대로 할지
안 할지 또는 못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원래 의도했던 바는 이런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의도 중에 하나는 투기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집으로부터, 부동산으로부터 돈 버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소유권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잖아. 또는 사고 팔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 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까?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면 정말 투기가 사라지게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소유권은 전부 국가가 가져가고 국민에게는 이용권만 주면 투기가 사라지겠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득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다 설득이 돼요. 진짜 그렇게 되겠지. 소유권이 없는데. 자, 정말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한 나라를 한번 보자. 그 나라가 어디냐? 중국, 베트남, 홍콩. 이게 다 그런 나라예요. 자, 보십시오. 홍콩, 중국 이 나라들인데 이 나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 도시의 토지들은 다 국가 소유입니다. 농촌의 토지들은 공사 소유인가? 무슨 뭐 그 협동 농장 뭐 이런 거 소유예요. 지방 농촌들은. 도시에 집 짓고 사는 토지들은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런데 일반 인민들에게, 중국은 인민이라고 하니까 인민에게 사용권을 줘요. 주택 같으면 70년 사용권, 공장은 50년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기간이 달라요. 그런데 사용권을 줍니다. 그 70년 사용권 안에서 사고 팔 수 있어요. 사용권 자체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유와 이용의 분리죠. 소유권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자, 결과는 뭐였느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2017년에 프라이스 인컴 레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신문 보면 몇 년치 소득을 모아야 집 한 채 산다 뭐 이런 한탄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10년치, 20년치, 30년치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당시에 평균적으로 19년치 소득을 모으면 평균적인 집 한 채를 살 수 있어요. 그랬었어요. 지금은 저는 조금 더 높아졌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19년치였어요. 자, 그런데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어 있는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보세요. 저기 심천, 셴젠 몇 년치죠? 39.76, 40년치를 모아야 평균적인 집 한 채를 사요. 셴젠 같은 경우. 여기 서울은 19년치예요. 셴젠은 40년치, 홍콩은 39년치, 베이징은 38년, 샹하이 37년.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뭘 산다는 거죠? 저기서? 소유권도 없는데? 이용권을 사는 겁니다. 이용권이에요. 홍콩은요? 홍콩은 지금은 이제 중국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상당히 상황이 달라졌지만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콩이라는 나라는 사유재산의 천국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하나가 홍콩이라고 했었죠.
근데 홍콩도 토지의 소유는 국가 소유예요. 원래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1998년 이전에는 홍콩의 땅의 소유권은 영국 여왕 소유였어요. 영국 여왕이야. 근데 홍콩 집 엄청 비쌌죠? 그럼 뭐야? 뭘 사는 거예요? 홍콩 가서? 사용권을 사는 거죠. 그 사용권이 어떤 경우는 999년짜리도 있고 999년이면요.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게 사유자산권이죠. 자, 소유와 이용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권, 사용권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되기 마련이고 그 형성된 가격은 늘 오르락내리락 하기 마련이고 값이 오를 때는 어떠죠? 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서. 그걸 살려고 하겠죠.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걸 피할 수 없어요. 가격이라고 하는 건 늘 변하게 마련이고 값이 올라갈 때 그걸 사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인간을 다 멸종을 시키기 전에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 보세요. 자, 19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2018년까지 1990년을 일로 봤을 때 그 28년 동안 평균적인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그 28년 동안 1.7배가 됐어요. 전국 평균입니다. 70% 오른 거예요. 중국은 5배가 올라서 400%가 오른 거예요. 홍콩은 6.7배, 570%가 오른 거죠. 그런데 중국이든 홍콩이든 다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어 있고 추미애나 뭐 변창흠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토지공 개념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실제 모습은 이렇다. 투기가 사라졌느냐?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변창흠 같은 사람. 그래서 나온 게 이거죠. 환매 조건부 주택. 네가 필요하지 않고 팔고 싶으면 국가에다 팔아라. 근데 이거는 중국식도 아니고 북한식이에요. 그것도 북한도 요즘은 안 그래요. 북한도 요즘은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값이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일성 당시의 북한.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고 집이 필요하지 않으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투기가 없죠. 이렇게 되면 진짜 투기가 없는 겁니다. 왜? 뭐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투기를 어떻게 해? 그런데 동시에 노예가 되는 거죠. 자, 이 기사는요. 이게 연합뉴스에 났던 중국의 투기 단속 기사예요. 보세요.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대도시 30곳. 중국 당국이 공산당이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 투기업자는 인민의 적이래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네.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의 자유를 주는 한, 이용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한,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가격이라고 하는 건 늘 변하고 가격이 오를 때는 누군가 그것을 사서 이익을 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막은 적이 없었죠. 막을 수 있었던 적이 없었죠. 그걸 막고자 한다면 김일성 시대에 북한처럼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하긴 했었어요. 그전에도 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여기 보면 미분양이에요.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선택이 가능하시다면 토지 임대부 주택을 사고 싶으세요? 특히 환매 조건부 주택 이런 주택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돈을 내고 사고 싶으시겠어요? 선택이 가능하다면 땅을 갖고 있지 않는 나머지 반쪽짜리의 소유권만을 갖고 싶어 하느냐? 사람들이 안 갖고 싶어 한다는 그런 거는. 그래서 없어졌어요. 결국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할 때 이런 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하고자 했던 거는 선택이 가능하지 않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어떡할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구호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가 아니고 거주를 해야지. 주택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거야. 뭐 이런 말장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주택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거야. 소유가 아니고 거주야. 네, 이건 구호로는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사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주할 또는 뭐 어쨌든 간에 집을 구하고자 할 때 뭘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언제든지 매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거주만 하고 팔 수는 없는 집을 원하는가?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거주도 하고 팔기도 하고 증여도 할 수 있는 집을 원하죠. 누구나 다 나는. 그런데 남들은 그런 걸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 아마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주 깊숙한 곳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일 거예요. 저놈들은 다 묶었으면 좋겠고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쪽 소유권이 아니고 온전한 소유권을 원합니다. 그래서 반쪽 소유권을 시장에 내놓고 다른 것과 선택하게 하려면 똑같은 값을 내고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 안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없어진 겁니다. 자, 수요자는 온전한 소유권을 원한다. 공급은 반쪽짜리로 하면 그러면 기존의 시장에 있던 온전한 소유권의 그 주택들은 값이 오르게 되죠. 희소해지니까. 자, 자연스럽게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공공주도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거. 김현미 장관 때 다주택자를 두드리는 일에 매진을 했었죠. 하면 할수록 값이 오르는 거예요. 1년만 기다려달라 하는데 1년 기다리니까 더 올랐어. 2년 기다리니까 더 올랐고. 그래서 변창흠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설명드렸던 그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값은 오르는 거예요.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 2016년 12월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 말기이죠. 2017년 5월부터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지표가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표가 뭐냐?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주택이 한 2천만 호 돼요. 그 2천만 호의 주택을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줄을 세운 다음에 5등분을 한 거죠. 가장 비싼 5분의 1, 또 가장 싼 5분의 1의 평균 가격을 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싼
5분의 1이면 아파트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는 한 천만 채 돼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한 200만 채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내고 그것을 가장 싼 200만 채의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한 5.0 정도였어. 이게 문재인 정권에 들어오더니 치솟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늘 높은지 모르게 여기서 5였는데 이게 8.7이 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비싼 집일수록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비싼 집일수록 더 많이 올랐어. 아주 싼 집은 별로 안 올랐어. 비싼 집일수록 올랐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요. 이게 2008년 노무현 정부 말기예요. 이때 그 이전에 최고봉을 찍은 거예요. 8.1로. 이때도 비싼 집일수록 많이 오른 거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토지공개념이 뭐 야단 법석을 했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게 높아지는 거야.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 비싼 집이 더 비싸질까요?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주택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지. 다주택 가지면 범죄자잖아. 그런데 여러분 다 재산이 있으시잖아요. 재산이 다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200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어요. 지금 3만 달러가 됐어요. 소득이.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재산도 다 3배는 늘었을 거 아니에요. 소득만 3배가 늘은 게 아니고 재산도 다 3배가 늘었어요. 그 재산을 어떻게든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포트폴리오를. 그거를 주식을 사든 무슨 채권을 사든 달러를 사든 펀드에 집어넣든 뭔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거 지금. 아마 주식 그렇게 많이 안 하실걸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재산 중에 70 내지 80%가 부동산이에요. 이 성향은 거의 안 바뀌었어요. 이 통계가 나온 이후에 한 80% 했다가 지금 한 70% 정도로 낮아졌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해서. 그런데 거의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의 70%는 대부분 다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안 바뀌어. 근데 그 부동산을 그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거죠. 그거를 한 채로 만들 거냐 아니면 여러 채로 할 거냐. 내 사는 집, 내 노후에 살 집, 한 20, 30평짜리 큰 집도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걸 하고 나머지는 임대용으로 오피스텔을 사든 무슨 아니면 다가구 이런 거를 해가지고 세를 놓든 이렇게 할 거냐를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식들 다 출가했는데 여전히 큰 집에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마 그러실걸요? 안 줄여요. 줄이고 나면 그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걸 그 돈을 어디다가 놔두냔 말이에요. 주식? 아유 골치 아파. 그러면 펀드 매니저한테 맡긴다? 그거 못 믿겠어. 이러잖아요. 사실 못 믿어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 그 사람들 애널리스트들 무슨 보고서 내잖아요. 보고서 내면 무슨 종목에 대한 보고서 내면 마지막에 추천 의견이 있죠. 매도, 매수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매도 의견 나오는 거 보셨어요? 99.9%는 다 매수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부동산이지.
내가 눈으로 보고 딱, 특히 아파트는 가보지 않아도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알아 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이제 화폐예요.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라 그러면 가보지 않아도 다 알아. 그죠? 속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이건 범죄자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부동산을 가져야겠어. 그럼 어떡하죠? 하나를 가져야지.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에는 내가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실수요자가 되잖아. 법률적으로. 그리고 내가 살면서 가급적 최대한 내 재산을 거기다가 묻어두는 거죠. 이게 한국인들의 투자 행태이고 이것을 우리는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을 올리는 거, 비싼 집일수록 값이 더 많이 오르는 이 현상은 소위 가수요,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우리 자신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바로 가급적이면 비싼 집을 여러분 집 살 때 안 그러세요? 누구나 다 그럴걸? 있는 현금 없는 현금 다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최대한 비싼 집을 사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집 살 때 행태입니다. 이게 올리는 거예요. 가수요자들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은 그럼 누구냐? 다주택자는 얼마 전에 구장희 씨라고 여의도에서 시위할 때 나와가지고 뭐 내가 도대체 왜 투기꾼이냐라고 막 그 항의를 하던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집을 8채 갖고 계세요. 8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8주택. 그런데 이 종부세 때문에 내가 1년에 세금을 4천만 원씩 내게 생겼다고 하면서 근데 8채인데 그 정도 낼만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6억이에요. 무슨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거야 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경매받은 것도야. 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6억이야. 그럼 그 집들을 들여다보면 뭐냐? 누구도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누구도 그 집을 최소한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집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의 80%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두드리는 거지. 그럼 점점 더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 강화되는 거죠. 비싼 집은 더욱더 비싸지는 거고 그런 집값들은 누구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소유와 이익의 분리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8시 15분인데 8시 40분까지 제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자, 보유과세를 늘리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유과세가 낮습니다. 한국의 보유과세 실효세율은 0.16%예요. 그래서 시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아마 한 160만 원 낸다는 얘기죠. 뭐 비슷하죠? 뭐 요즘은 조금 높아서 뭐 200만 원 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거 맞아요. 0.16%예요. 그런데 미국 한번 보세요. 여기 뉴저지, NJ라고 돼 있죠. 뉴저지 2.38%예요. 보유세가.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면 우리식으로 따져서 재산세, 종부세를 합쳐서 얼마 내냐? 1년에 2,400만 원 낸다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15배 더 많이 내죠.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 공개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대로라면 또는 우리 한국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믿고 있는 대로라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 투기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15배나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2,400만 원을 세금을 내는데 무슨 투기를 어떻게 해? 자, 뉴저지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뉴저지예요. 이거 1990년을 1로 놓은 거예요. 집값을. 자, 2018년에 대한민국 아까 1.7 얼마인데 뭐 숫자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이게 1.85가 됐어. 85% 뛰었어요. 대한민국은. 보유세 0.16%예요. 자, 뉴저지는 보유세가 2.38%예요. 우리보다 15배가 높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뉴저지 집값이 2.4, 2.2.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예요. 보유세를 10억짜리에 2,400만 원을 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자, 무슨 일인가? 여러분, 주식에다가 내일부터 주식에다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 보유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주식 가액에 대해서 10%씩 세금을 매깁니다. 매년. 이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 떨어지겠죠? 한 일주일쯤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가가.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하루 이틀 팍 떨어지겠죠. 하루 이틀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반영된 거예요, 거기에. 3, 4일 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격에 반영이 되고 나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보유세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단 가격에 반영이 되고 나면 그게 뭐 주식처럼 빨리 되지는 않겠죠.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뭐 그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반영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유세와 전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값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투기를 없앤다? 난센스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도 덴마크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한 4배 높습니다. 보유세가. 덴마크도 보유세가 높은 나라예요. 자, 덴마크의 주택가격 한번 보세요. 한국의 주택가격 이런데 덴마크의 주택가격의 변화를 한번 보시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한번 가격에 반영이 되고 나면 이미 그것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과세를 높이면 투기가 사라진다? 뭐 한 6개월, 1년은 그럴지 몰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미국과 덴마크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기를 잡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난센스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했던 나라들이 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라는 나라. 토지 공개념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나라.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에 존재할까? 우리식의, 즉 국가가 통제하는 공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 글쎄요. 그게 가장 약한 나라죠. 심지어 이 나라는 대통령이 7명이잖아요. 대통령 단이 8명이고 그중에 1명은 사무총장 같은 자리이고 7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대통령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누구인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연방정부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생활은 누가 챙기지? 각자 챙기죠. 각자 알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국가가 팽개친 국민들? 아니요.
국가가 왜 국민을 팽개쳐요? 국민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지 국가가 국민을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스위스 헌법 제6조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각 개인은 인디비주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헌법에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각 개인은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가 보호한다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각자가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국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나라님이 있어서 나를 보살펴주고 나라님이 있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고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소위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게 스위스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권재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권 대통령이야 지금. 주권 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잖아요. 맨날 청와대 가가지고 뭐 해달라고 무슨 뭐 청원하고 그러잖아요. 왜 대통령한테 가서 그 청원을 하고 있습니까? 각자 하면 되지. 스위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각자 하면 되는 시스템. 대통령한테 뭐 바라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국방조차도 각자 하죠. 제가 스위스에 그 공부 여행을 하면서 가정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이, 그 집 청년이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그 집에 방공호도 보고 막 그랬어요. 집에 방공호가 있더라고. 자랑스럽게 M16 소총을 들고 나오는 거야.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M16이 있어 그냥. 왜? 각자 지키는 거니까. 네. 자, 그런데 그만큼 개인이 강하죠. 자,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스위스에서는 밤 10시가 넘어가면 특히 남성분, 여성이 안 계시니까 좀 자유롭네요. 서서 볼일을 보시면 안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이유는 아시겠죠? 소리 날까봐. 소리 날까봐.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자살도 자유예요. 스키장에 옆에 레일 같은 것도 만들어 놓지 않았어. 그 깊은 호수에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 이런 것조차도 써 있지 않아. 왜? 지 목숨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다만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 절대로.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해요. 규제가. 그런데 동시에 또 규제가 없어. 처음에는 전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남한테 폐 끼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하지만 폐 안 끼치는 한에는 네 마음이야. 네가 알아서 해. 자, 그런데 그 규칙은 누가 만드느냐? 규칙은 이렇게 만들어요. 그 규칙은 나라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우리 동네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평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늘 이렇게 와서 시끄럽게 뭐 토론하고 투표하고 이러는 거죠. 자, 스위스 전 국민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은 나야. 국가라고 하는 거 더 중요하지 않아? 국가는 내가 지키는 거야. 우리들이 모여서 국가인 거야. 민족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도 달라요. 뭐 독일 민족, 프랑스 민족, 이태리 민족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규칙을 지키고 있는 한은 우리는 그냥 한 나라야. 그리고 룰이 필요하면 우리가 만든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만들고. 자,
그 결과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됐죠. 그리고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 중에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죠. 1인당 국민소득 8만 3천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그 산골짜기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스위스에 정말 보기 좋잖아요. 이 초원들. 이 초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저게 저러고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다듬습니다. 끊임없이 잔디 깎아요. 정말. 한 달만 안 깎으면 숲이 된대. 원래 숲이니까 거기가. 끊임없이 가꾸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 규칙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인 거죠. 그건 스스로 결정했어요. 자, 주택 비싸요. 하지만 그 주거 환경은 아주 양호하죠. 소득이 높으니까 높은 만큼 주택이 비싸죠. 투기도 만연해요. 뭐 그런데 범죄가 아니에요. 집 사고 파는 게 왜 범죄예요? 집을 사고 파는데 도대체 그게 왜 범죄냐고. 자, 북한 철저한 토지 공개념이에요. 국가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팔려면 눈치 봐야 돼. 요즘은 좀 나아졌대요. 노예죠. 자치정신 전혀 없어요. 북한에 자치가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노예죠. 그럼 환경은 어떻게 됐느냐? 공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한가? 북한의 환경이에요. 겨울의 북한. 여기에서 공공이라는 거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공공이라고 하는 거, 공동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주택은 어떠냐? 북한에 주택난이 만연을 해가지고 곁방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곁방살이를 하는 사람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왜? 주택이 잘 지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위스의 주민자치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주민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입법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옥신각신 뭐 논쟁이 막 붙고 있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뭐 공산주의 전 단계다 막 해가지고 이걸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주민자치를 하자는데 뭐가 공산주의야? 스위스처럼 하면 되잖아. 그죠? 스위스처럼 자치를 하면 되잖아. 자치는 좋은 거 아니야? 여기서 정말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의 자치가 있죠. 스위스의 자치가 있고 이거는 소비에트 자치입니다. 소비에트 인민공화국의 자치였어요. 소련, 구소련. 여기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거수로 뭐 결정하고 막 그러죠. 그럼 이 둘의 여기도 손 들어가지고 거수로 결정하고 다 그래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야?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두 개는. 뭐가 다르냐?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것을 다 정해. 소비에트에서는 모든 걸 다 정해. 심지어 구성원의 목숨 생사 여부조차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재판을 해 그냥 죽여버려. 여기서는 그런 건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 건 결정하지 않아.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일인데 뭐 때문에 남들이 거수를 해가지고 네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네 안방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걸 왜 정하냐. 그거는 자치가 아니죠.
그건 월권이고 정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고 이런 거예요. 그 선을 잘 긋어야 돼. 지금 우려하는 바는 동네 사람들이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 동네 뭘 정합시다 해가지고 아무거나 결정하는 거 이렇게 된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다.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민에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각자는 해결하기 힘든 것들 그것만 딱 정할 수 있게 해야 돼.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자, 그래서 이거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 자치를 하는데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제가 오늘 토지공개념 얘기를 하면서 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뜻대로 이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리는 이것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확고한 권리는. 하긴 뭐 우리도 삼국유사나 이런 데 보면 바보 온달이 있잖아요. 온달 이야기를 보면 그 평강공주가 온달한테 시집을 가면서 자기가 뭐 갖고 나온 돈으로 뭐 땅을 사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고구려에도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확고한 의미의 이런 확고한 현대적인 재산권은 오래되지 않았죠. 지금도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이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런데 그나마 그 정도의 재산권이라도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20억 명이 살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나머지 53억 명, 55억 명은 여기 나와 있는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나라들이에요. 이게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죠. 원시 상태의 재산권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 상태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좋게 보면 목가적인 삶이지만 그 현실을 보면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삶이고 가난해서 헤어날 수 없는 삶이고 그런 것이죠. 참 역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보면요. 식민지 때가 더 잘 살았어.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나라가 지옥이 돼버리는 나라들이 많아요. 왜냐? 국유화 때문에 그래요. 국유화 때문에. 식민지 때는 그나마도 질서가 잡혀 있었고 그나마도 뭐 불완전하지만 사유재산권이 그 종주국에 의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에 의해서 보장이 됐던 거죠. 법치가 보장이 되고. 근데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어.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막 열정이 들뜨잖아요. 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뭐냐? 토지 국유화야. 자, 다 우리 국유화 해가지고 우리 다 똑같이 먹고 살자. 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먹고 살자. 처음에는 좋아요. 좋은 것 같아. 왜? 일하지 않아도 적당히 한 1년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강제 노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걸 한번 보세요. 원숭이 2마리예요. 화가 나잖아요. 네. 질투심은요,
정의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 이런 식의 정의의 관념이라는 것은 인간만의 본성이 아니고 이거는 집단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남들이 나보다 많이 가지면. 그래서 저놈을 끌어내리고 싶어. 국유하니 뭐니 하는 게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놈을 다 끌어내리고 싶거든. 본성이에요. 그런데 본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고쳐야 될 본성이 너무너무 많아. 특히 현대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음식만 보면, 맛있는 거 보면, 달콤한 거 보면 다 먹고 싶지. 참아야 되잖아요. 참아야 돼요. 질투도 참아야 되거든. 그래야 이 건강한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정의로운 거라고 막 이거는 안 참아도 되는 거라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선동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다 길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서 그냥 뭐 사회주의도 만들고 뭐 다 그래.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지옥이 되는 거죠. 어디에 가서 끝나느냐? 이런 게임의 끝은 어디냐? 원시 사회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거기서는. 왜? 그게 딱 맞는 사회거든. 그게 딱 맞는 사회. 인간이 본능대로 하는데 딱 맞는 사회는 바로 원시 사회. 한 20-30명 모여가지고 뻘거벗고 그러고 사는. 그리고 다 나눠 먹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딱 돼. 근데 이렇게 수십억 명이 모여 사는 사회는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이 불쑥불쑥 뚫고 나오거든. 그렇게 나오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토지공개념입니다.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나라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참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는 거죠. 토지공개념, 헌법에다가 소유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조문을 두고 있는 나라들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나라들. 브라질, 중국, 쿠바,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그런 조항이 없어요. 토지공개념, 토지 소유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어. 그래서 쭉 제가 지금 살펴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의 헌법에는 헌법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각자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은 보장된다. 다만 공공에 의해서 제한을 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정도인 거죠. 그거면 다 돼. 그런데 이 나라들, 브라질, 중국, 쿠바, 에티오피아 헌법에다가 미주알, 고주알 다 써놓는 거야. 왜?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거죠. 국민이 또 국가에다가 뭘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앞으로 한 20-30년 후쯤에 한국인들도, 그러니까 지금의 한 20-30대의 한국인들은 이런 데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되냐? 수도권 인구가 경기도 전체에 퍼져서 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 수도권 인구 2천만이 퍼져서 살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러려면 혁명적인 사고의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하거든. 네. 왜? 거긴 다 농지고 그린벨트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 다 범죄야 그건.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
범죄가 아니에요. 아니, 숲속에 들어가서 살고 내가 들어가서 여기다 숲을 만들고 이게 왜 범죄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범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 공개념 이런 거를 통해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보다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스위스 같은 삶의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공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한두 분 받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는 이제 대비했던 북한에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대비시킨 것처럼 현실이 그렇게 딱 명확하지 않는 뭔가에 가야 될 길이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질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토지 공개념 개념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 이런 것의 그 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9년 6월에 있었던 농지개혁 그게 사실상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상당히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위스 그러고 보니까 김정은이 거기 가서 공부했네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레닌도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스위스가 굉장히 자유로운 데이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위스가 2018년인가 2017년인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300만 원씩 무조건 1인당 300만 원 그러니까 3인 가족이면 900만 원이죠. 한 달에. 그래서 1인당 30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을 제정을 하자. 법으로. 그래서 국민투표를 붙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찬성이 23%, 반대가 77% 나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23%예요. 스위스에도 굉장한 무정부주의자며 뭐 사회주의자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은 건 분명한데 다만 주류가 그러니까 4분의 3, 75% 정도는 이런 개인주의와 사유재산과 이런 데 대한 강력한 신념들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지개혁에 대해서 저도 농지개혁을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토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체제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체제를 바꾸고 혁명을 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데 있어서 앞서 갔던 서구의 나라들은 그 과정이 프랑스 대혁명이거나 아니면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과정이 미군정을 받아들이는 과정,
미군정을 통해서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이고 플러스 거기에 농지를 그 이전에 소작제에서 각자 자기가 토지를 갖는 제도로 바꾸는 것,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갈 때 그러는 과정을 거치는데, 한국이 정말 잘했던 것은 국유화로 가지 않고 각 개별 농민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 부분, 이거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해서 그걸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은 저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 답은 그 정도입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한 분. 네 선생님. 사유재산의 기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사적으로 사유재산의 기원은 어디? 사유재산제의 기원이요. 사유재산제의 기원은 저는 원시 시대부터 사유재산제가 있다고 봐요. 현대 사회에서 현대적,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식의 제도,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벌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가 알아서 내가 돈을 벌 것이고 그 돈은 내가 알아서 쓰는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제도의 기원은 캘비니즘부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캘비니즘, 그러니까 그 나중에 청교도로 가고 하는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나의 소명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재투자하는 것, 그리고 나의 업을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콜링인 거죠. 신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콜링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죽자고 일만 하는 거죠. 그 돈을 쓰지는 않아요. 그게 여러분 렘브란트 아시죠?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던 그 시절이 그게 네덜란드의 전성기입니다. 동인도 회사 뭐 이런 거 만들어지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최고로 잘 살던 때예요. 돈이 뭐 넘쳐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요. 다 어두워요. 특히 옷이 어두워. 특히 뭐 귀족들 등장하는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옷이 다 시커매. 다만 여기에 목에다가 레이스 같은 거 달린 거, 그거 두르고 있는 거 흰색으로. 그게 장식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돈 버는 거야. 돈을 저축하는 거야. 돈을 재투자하는 거야. 자기가 죽으면 그 돈을 세상에다가 기부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런 식의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 지금 우리가 서구식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제대로 시작된 거는 캘비니즘, 스위스부터입니다. 그게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건너갔고, 또 잉글랜드로 왔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청교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우리 한국에도 왔던 그 유일한이라고 하는 사람, 유일한이 청교도예요. 유일한이 9살 때 1900 몇 년도 1890 몇 년인가 9살 되던 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보내거든요. 유일한을. 미국으로 보내서, 근데 미국으로 가다가 전대를 채워줘서 보냈는데 전대를 도둑 맞았어. 그래가지고 미국 땅에 떨어졌을 때 완전히 빈털터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9살짜리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참 운이 좋게도 입양이 돼요. 그 유일한을 입양했던 자매가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유일한은 청교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청교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간단하게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밥 먹고,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유일한 그렇게 자란 사람이고 한국에 와서 미국식 청교도식 기업을 만들어 놓은 게 유한양행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인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 그런 식의 자본주의, 그런 식의 사유재산 제도는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캘비니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지만 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이건 원시 시대부터 그래 왔던 것이고, 딱 체계가 잡힌 것으로는 이제 근세에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꼭 질문하셔야 될 분이 있으시면. 네, 선생님.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역사의 그 변곡점에서 꼭 벌어지는 게 그 토지 그 사유권 한쪽에 많이 집중됨으로써 그걸 또 다시 빼앗으려는 세력 때문에 어떤 그 정치 체제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 시대에서 조선에 넘어올 때도 그 이제 공전보다는 사전이 많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족벌 세력들 때문에 넘어오는데 과연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저런 거 없이 사유권만 계속 어떻게 보장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나중에 또 혼란이 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탄자니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탄자니아. 이런 나라에서 사유재산제는 불가능해요.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거를 지극히 싫어하고 그게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유화예요. 그들의 머릿속엔 그것만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국유화를 한 거고 그래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이들이 사유재산제를 하려면 이 땅에서 사유재산제가 되려면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사유재산제를 머리에 두고 사유재산제를 강요해야 돼. 그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민주화를 하게 되면 다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그 원시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민주적으로 원시사회로 돌아가게 돼 있죠.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의 불행이죠.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제도는 저는 안 바뀐다고 봐요. 민주적인 정치가 존재하는 한 그 구성원들, 국민들의 사고의 내용대로 제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가 바로 그거인 거죠.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그 생각을 바꾸고 싶은 것이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예. 경청해 주셔서 질문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고, 네. 예.